오늘 백구차 금융조정 포럼은 보도법인 가원의 강남규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의 유혁선 교수께서 사회를 맡아서 투자 과세 개편 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유혁선 교수입니다. 오늘 금융조정 포럼 사회를 맡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금융조정 포럼에 우리 친구들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볼 수 있어서 참으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강남구 변호사님께서는 금융과 중세와 법률까지 전부 아우르는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깊은 그런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CFA 자격까지 가지고 계셔서 아마 오늘 강의 주제를 아마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재미나게 아마 발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 소득과세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제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동향과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금융조세 포럼 죄송합니다. 금융조세 포럼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증권거래소 공사도 하고 있고 원래 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하고 코로나 단계도 격상이 돼가지고 현장에 청중도 많이 안 계신데 저는 여기 오면서 이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요 회장님 계시지만 약간 외람된 말씀으로 좀 친정 같은 학회인데 마음 편안하게 왔거든요. 돌이켜보면은 2013년, 14년 거의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여러 교수님들하고 모시고 사회도 보고 총무회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고 그것도 벌써 세월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아요. 14년부터 지금까지 시간도 꽤 많이 지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짚어볼 주제는 이 제목이 금융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인데 사실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주 최근에는 그 경제부총리께서 사표를 낼 정도로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만 보신 분들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주로 상장 주식 과세에 관해서 이제 엄청나게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올해 이제 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서 상장 주식 과세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했던 정부 이제 생각은 좌절이 됐습니다. 그냥 2023년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로 일단 유보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디테일하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또 아직 청사진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요새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동학 개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를 저지하겠다. 이런 유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얘기가 사실 연원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발표한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3년, 14년에도 이미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간의 형평 문제라든가 손익통산 문제를 우리 또 이 포럼 멤버이신 문성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때도 많이 다뤘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의 숙성을 거쳐서 전체 그림이 마련이 됐는데 그 전체 그림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냥 기존에 과세가 안 되고 있던 영역에 새로 과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너무 이제 여론이나 관심이 집중되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 동향과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와가지고 2023년까지 바라보면서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그리고 어떤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어떤 이 정치적인 입장 그런 걸 완전히 다 떠나서 다른 나라 비교 입법례나 이런 걸 보고 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마이크로한 주제들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과세 체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한 가지 이제 시작 전에 양해를 여쭤야 될 말씀은 저 역시도 이제 금융조세 포럼과 함께 많은 변화를 이렇게 겪어왔는데 저희 이제 법무법인 가온이 내일 이제 회사 전체가 이사를 갑니다. 좀 확장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새로운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이미 금융조세 포럼도 이제 학술대회 주최 학회 중에 하나였지만 지난 학예 학술대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골자로 해가지고 최근에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또 시간을 많이 부여해 주셔서 그때 얘기 못했던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 조금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사실 바야흐로 세금의 시대입니다. 아마 저도 세금 일을 한 지 이제 15년, 20년 이렇게 다 돼 가는데 이만큼 세금이 매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논란이 되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또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고지서 날라가자마자 주요 일간지의 일면에도 종부세 얘기가 막 오르내리고 있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바로 직전에는 경제부총리가 이 과세 문제 때문에 사표를 내고 반려가 되는 소동이 있을 정도로 또 이제 이 상장 주식 과세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연일 세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세 체계 개편 논의는 사실 이제 연역이 오래된 것이고요. 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가지고 개편을 해야만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학예학술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도 내용이 있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이따 배경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전체 추세에 맞춰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기존의 일군 소득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2009년에 완료가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 10년 늦게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방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최근에는 이제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 대주주 3억 논란, 과세 물거품 이런 류의 주제들도 나오고 동학개미의 승리 그리고 여세를 몰아 주식 양도세 폐지까지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거기 보면 이렇게 극명한 입장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주식을 3억 원 보유한 게 무슨 대주주냐? 그게 무슨 대주주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개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부 입장을 반영한 말은 한 종목을 3억 넘게 투자한 사람이 무슨 개미냐? 이렇게 양쪽에 이제 극단적인 입장 차이가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큰 내용은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전체 배경이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거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 빠져있는 그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그 논의 말고 더 멀리 줌아웃을 해서 조망하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봤을 때 이제 그 과세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어떻게 바꿔갔느냐 왜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안은 거의 조망도 못 되고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만 문제 논란이 됐었는데 전체 과세 체계 개편안은 좀 어떤 안이고 그 이전에
증권거래세 폐지랑 함께 논의됐던 안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점은 개선이 되고 어떤 점 문제가 남았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온 개편안에서도 이제 의문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고 좀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재원이라는 표현도 좀 과하고 문제 제기를 드리고 소소한 지금까지 생각해본 대안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되게 다 기본적으로는 아실 것 같은데 현행 과세 체계는 우선 우리 소득세법은 이제 법인세법이랑 달리 소득이 생기면 다 과세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이어야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금융조세 포럼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명한 엔화 수합 예금처럼 이제 이자 소득이냐 혹은 환차익이냐에 따라서 전체가 과세되거나 전체가 과세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무에서 텍스 플래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텍스 아비트라지라 그래서 소득의 양태를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현행 체계를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 건 여기서 금융투자소득하고 약간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 원본의 손실을 보지 않는 이자랑 배당소득, 배당도 생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진 않죠. 그래서 금융소득하고 양도소득으로 일단 이 금융에 관련된 소득은 크게는 대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금융소득은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고 그 아래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 양도소득은 전체 시스템이 일단 분류과세가 돼 있죠. 근데 그 안에도 이제 금융투자자산하고 부동산으로 크게 대별이 돼서 부동산 과세는 이제 굉장히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뭐 세무 전문가 분들도 요새는 이제 조언도 회피한다고 하죠. 너무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매년 바뀌어가지고 세무사님들이 자기 책임 문제 때문에 양도세나 이런 거 조언을 꺼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부동산 세법은 별도로 양도차익에 관한 세법은 별도로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발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다시피 그 과세 체계가 상품별로 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유혁성 교수님 아까 모두에서 소개하시면서 과찬에 말씀해 주셨는데 유혁성 교수님이야말로 이제 법학하고 금융 그리고 금융의 실무를 다 아우르시는 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시장법이 이런 칸막이를 없앤 지가 오래됐어요. 뭐 업력간 결국은 다루는 상품 간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사가 길죠. 뭐 방카슈랑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랑 관계가 허물어지고 뭐 펀드 판매 이렇게 해서 또 허물어지고 증권사랑 은행이랑 허물어지고 이렇게 시장도 허물어져 왔고 감독 체계도 이제 통합이 되었는데 세금 체계는 이렇게 엄격하게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해서는 배당은 이제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을 하게 되고 이 양도에 관해서는 극히 일부만 과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저희 주식 거래 대비로 상장 주식이 과세 대상에서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과세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채권은 이자 소득은 과세가 되지만 채권 양도 소득은 이제 비과세. 법인은 물론 예외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생 상품도 상품에 따라서 뭐 어떤 건 배당으로 일부하고 이런 게 막 조각이 다 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여기 거래세 부과하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되면서 일부에만 양도과세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 파생결합증권은 더 복잡하죠. 이거 뭐 어떤 상품이 결합되냐에 따라서 그냥 제각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금 이 체제의 큰 문제점은 이렇게 상품별로 다 조각이 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번에 논란이 많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으로 가서 보면 이 과세되는 범위에 관해서 상당히 평가하자면 후진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를 설정할 때에도 요번에도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일었지만 가족 간의 지분을 합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분율로 뭐 이렇게 대주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분율하고 연결된 개념인데, 금액으로 뭐 이렇게, 그게 뭐 어떤 주식이고 주당 얼마고 이런 거 상관없이 금액으로 대주주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대상 자체도 또 칸막이를 쳐놓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 잘 아실 것 같고, 요번에도 이제 3억 원이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보시면 이제 3억 원이 기존 법령 안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들어와 있어요. 3억 원이야, 3억 원 초과분. 물론 뭐 이거랑 직접 상관은 없지만, 대체 왜 3억 원, 10억 원이냐? 3억 원이 이제 익숙한 기준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세 체계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이 과세를 물리게 된, 그러니까 물렸다는 말은 이제 철회하게 된 주요 논란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대주주 기준이랑,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를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주식을 왕창 팔아치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이없는 행태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논란이 많이 사그러들고 세율을 낮춰가면서 사그러들었지만 증권거래세가 아직 존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 논의는 연원을 따져보면은 두 가지 큰 흐름이 만나서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제 저의 시각인데, 하나는 우리 증권업계,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쪽에서 증권거래세 좀 낮추거나 없애달라, 뭐 양도과세를 하는 거는 소득이 생긴 사람만 과세하는 거니까 납세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 모든 주식에 증권거래세 과세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농특세까지 붙이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달라, 이제 이렇게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흐름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만 너무 매몰이돼서.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이제 펀드 쪽에서 똑같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펀드에서는 손실이 왕창 나고, 예를 들면 주식에서는 이익이 났는데 이걸 왜 통산을 안 해주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기사에 이제 얻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은,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두 개의 큰 흐름이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는 걸 한번 상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증권거래세가 왜 폐지 논란이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일단 지금 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종전에 0.5%를 기준으로 할 때 보면 상당히 고율입니다. 그리고 양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거래세 체계를 취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예를 들면 영국처럼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 부동산으로 치면 파는 사람이 양도세 내고 파는 사람이 취득세 내는 것처럼 이게 분절이 돼서 다른 과표, 다른 과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증권거래세는 파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느끼기에도 약간 이중과세처럼 이제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 실제 당시에 입법할 때 일반자들의 생각도 이걸 다 거래를 쫓아가지고 양도세 매기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양도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거래세를 걷자 하면서 생긴 걸로 이게 연역상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역들이 있고요. 세수준대 및 단기적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재도입이 된 겁니다. 원래 없어졌다가. 근데 이제 현재 상황으로 와서 보면 증권거래세라는 게 꼭 필요하냐. 금융실명거래가 정착이 되고 이제 거래 전반도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아마 비상장 주식을 제외하고 상장 주식 거래는 포착이 안 되는 거래 같은 거는 이제 생각하기는 어려운. 지금 오히려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암호화폐 과세 같은 쪽이 한창 이제 주식시장을 쫓아오면서 옛날 모습으로 거래세 과세를 하는 게 맞냐,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게 맞냐, 결국은 절충안으로 기타 소득 과세를 이제 안착이 됐지만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옛날에 그랬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아까 짚어본 걸로 가름을 하고요. 채권도 이제 양도 차익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은 과세가 안 되고 환차익도 일반적으로는 과세가 안 되는 걸로 관념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환차익 자체가
국외 상장 주식 매매 평가 손익을 배당 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환차익이 이제 과표 안에 들어간다. 이게 뭐 제 기억에는 아마 납세자가 환차 손을 보고 통산을 해달라고 구했던 사건인데 납세자가 손을 들어주면서 이게 불가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뭐 판결의 방구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걸 따져서 되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가 거시적인 거니까 이게 개별 상품으로 가가지고 손해가 난 납세자가 다퉈야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할 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유 교수님은 실무에도 계셨지만 야 이거 나중에 환차익 손익이 이게 들어가서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뭐 상품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한 지금 세금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고 판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판결의 방법을 떠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 수업 예금도 그런 거죠. 그냥 납세자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소득세 과세 체계 자체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법인처럼 아 내가 전체 모아봐가지고 돈이 남았으면 정부에 낼 세금이 있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요새 세금이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지금은 내가 막 연간 포트폴리오 가지고 투자를 하면 연말에 결산을 해도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안 되는 체계라는 게 사실 이제 제가 짚고 싶은 문제입니다. 펀드에 가면 더 복잡하죠. 펀드는 이제 한 단계 거치는 더 복잡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뭐 요번 이제 개편안에도 나왔지만 뭐 회사형도 있고 신탁형도 있고 뭐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개편안에서도 적격, 비적격 나누고 또 신탁형, 회사형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 구분을 또 가르고 말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까지 붙이면 대체 금융기관이 이걸 어떻게 다 구분해가지고 원천징수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당연히 실무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체계는 이런 거를 이제 다 끌어안고 있는 이제 과세 체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과세 체계 개요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상장된 이 선물과 옵션 부분에 관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과세 체계라고 할 수 있나라는 그냥 개별 상품을 들여다보고 뭐 어떤 건 배당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원적으로 체계상 문제가 뭐냐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중립성 훼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100원이라는 소득을 얻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얻었냐에 따라서 세금이 막 다 달라지니까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뭐 후생경제학 이런 데 가면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다 갉아먹는 거죠. 그게 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납세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금융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일반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 전체의 후생을 깎아먹는다. 그리고 저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헌법에 조세 법률주의가 있는데 조세 법률주의의 정신이라는 거는 법률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내가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대충 얼마가 될지는 알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조세 법률주의의 그 근저에 깔린 정신이거든요. 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이 야 올해는 너 뭐 무조건 1000만 원씩 들고 와 이렇게 하는 과세가 아니라는 거고 그 근저는 내가 뭔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때 낼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적인 정신인데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굴러갔어요. 복잡하나 따나 뭐 에너선 예금 사건처럼 판결도 받고 아까 환차손처럼 또 판결도 받고 금융기관에서 뭐 상품도 한번 개발해 갔다가 헛되게 혼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굴러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노령화가 고령화가 엄청 급속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선진국으로 가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직업인으로 일하는 근로소득 기간이 끝나고도 굉장히 오래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요새 뭐 얘기 들어보면 인생의 반을 그 나머지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살아야 될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이 금융, 투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회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북유럽 같은데 이원적 과세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제도들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주 복지나 이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저율의 단일 세율 과세로 가는 그런 이론적인 모델까지 뭐 현실로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10년 전에 왜 이걸 바꿨나 생각을 해보면, 일본도 이런 문제를 이제 다 겪었던 거죠. 아, 투자 소득에 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좋은 말로, 근데 사실은 좀 저율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단일로, 그리고 손익을 좀 통산해서 이렇게 하는 체제로 바꾸는 게 필요한 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소득에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 동학개미 뭐 논란, 이제 상장 주식 양도세 논란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넘쳐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엄청 강하게 프레셔를 줘서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이제 돈이 뭐 좋아서도 또 강제적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투자 소득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고령의 세대 말고 젊은 사람들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집 한 채 사기는 쉽지가 않을 만큼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도 엄청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세대들도 금융투자 소득 과세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게 요번 이제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좌절의 저는 배경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다 주식에 과세한다는 건 이제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소득제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얘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큰 두 개의 배경 때문에 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이런 동학개미 운동, 요새는 뭐 테슬라도 이제 소학개미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생겨났죠. 근데 아까 이제 원래 연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원래 이 기본적인 논란의 근원은 뒤에 보시는 증권거래세 이중과세랑 이 손익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도 기사인지 지금 제가 날짜를 19년 초에 나왔던 거네요. 그러니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작년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2천만 원 손실이 났는데 세금을 2,015만 원 내게 되는 이런 이제 황당한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태협이나 이런 데서도 이 문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투자 상품 고를 때 아까 제가 중립성에서 말씀드렸는데 절세가 투자 상품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이 왜곡이 되고 절세 지향 투자를 하게 되고 예측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역내 역외 투자사의 중립성도 완전히 와해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품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원천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원천세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아마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과세 당국은 좋으냐, 이 과세 체계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예규가 들어오면 답을 못해가지고 한참 미뤘다가 막 고민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답을 내놓으면 또 불만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복잡한 체계 속에서 다시 막 다기하게 이런저런 예규들, 이런저런 판례들이 나오면서 금융과세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유 교수님께서 주셨던 얘기인데 결국은 큰 이론으로 가서 보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굉장히 저해하는 거예요. 칸막이식으로 과세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흔히 요 금융 이론에서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이라고 하는데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로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게 수학적으로 정답인데 저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건 과세가 되고 어떤 건 과세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세금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창희 선생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은 세제의 효율성은 중립성을 의미하고 만약에 중립적이지 않다면은 그렇게 할 만한 공익이 있는지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재 결정에도 보면은 세부담 차이가 있지만 의도한 경제조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비효율적, 여기 효율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조세 특례가 있다면 그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과세 체계는 상당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양이 많아서 증권거래세 관련된 부분은 그냥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 단물이 빠진 얘기여서. 근데 증권거래세는 이번에 이 양도세 과세를 후퇴하면서도 줄여 나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거꾸로 보면은 제 관측이지만 정부의 의지기도 하겠죠. 2023년엔 예정대로 하겠다. 뭐 여러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양도세 과세는 확대를 못했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깎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정부는 그 생각했던 틀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미 증권거래세 세수는 상당히 줄었어요. 6조, 7조, 7조, 8조 이렇게 보던 증권거래세 세수였는데 지금처럼 증시가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4조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세율이 인하된 효과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 과세가 뭐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노정돼 왔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런 모델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비교법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은 뭐 거래세 관련해서 이론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거래세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밟으려고 했던 스텝이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2019년 초에도 금융조세 포럼하고 국회에 가서 제가 비슷한 주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이런 입법이 전혀 없을 때였지만은 일본이 어떻게 증권거래세를 줄이면서 양도세로 바꿨느냐 상당한 기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증권거래세를 줄이니까 뭐 어찌됐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증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증권거래세 폐지하는 경우가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세금이라는 게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하고 돌이켜보면 참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면 법경제학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근데 그걸 뒤집어서 다시 보면 참으로 조삼모사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단에서 이렇게 프론트 러닝으로 증권거래세를 뺐으면 아무래도 거래가 저하되고 이런 면이 생기고, 근데 사후적으로 통산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를 하면 당장의 거래는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게 되니까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파생상품 거래세 때도 엄청 열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거래세보다는 소득과세로 가는 게 이제 기본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정부안이 가고 있는 방향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또 이미 걸어갔던 길이고 일본은 증권거래세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의 안은 저도 지난번 학예학술 대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시장의 경쟁이 되는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0.1% 내외 증권거래세를 두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로드맵이 나온 걸로 보면 0.15%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간 정도가 있고, 사실 이론적인 모델로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이원적 소득과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소득,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일반적인 소득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한 번 생긴 과실, 한 번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생기는 소득을 세율을 달리 아예 하는, 바스켓을 다르게 해가지고 아예 둘로 구분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방식이 이론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론적 배경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북유럽이 이제 이런 모델을 택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원적 소득과세로 전환한 나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일본도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이제 이원적 소득세제를 채택을 해가지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과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세율을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글자들이 다 지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큰 방향이죠. 이건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이제 큰 방향은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정부안처럼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소득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채권 양도 차익 다르고 뭐 펀드 환매할 때 그 손익이 또 다르고 환차 손익이 또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이란 카테고리를 일단 만들어내자. 정부안도 이 1단계까지는 온 거죠. 물론 뒤에 보시겠지만 집합투자기구 과세 같은 부분은 그 안에서도 다시 또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라는 거를 창설을 해낸다는 거죠.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기존의 체계로 보면 양도소득에 속하는 애들이요. 이자 배당소득은 빼고 지금 과세 체계 안에서는 금융 관련된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애들을 쭉 묶어가지고 이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통합을 하는 거에 큰 기본 틀이 되는 거고요. 2단계로 가면은 이제 배당하고 이자 소득, 우리가 아까 맨 모두에 말씀드린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 거, 원본 손실 리스크가 없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통산을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줄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통산이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손익이랑 배당 손익 통산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손익이랑 이자 소득 뭐 통산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금융 소득하고 금융 투자 소득을 좀 포괄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 캐피탈 게인 러스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통합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자 배당은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것도 어느 정도 통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자본이득세 과세 체계를 잠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소득 차이만 있고, 영국은 분류과세하면서 세율 차이가 있고, 근데 독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분리과세하면서 단일 세율 체계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일본도 상당 부분 그에 유사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세율도 이번 정부안에 나온 세율 20%, 25%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대략 고선상에 걸쳐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더 낮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대략 20% 내외, 20에서 25% 내외 높게 본 쪽이 이제 우리 이렇게 4분위로 보면 좀 높은 쪽을 택한 거긴 하지만 대략 이제 그런 이 레인지 안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건 뭐 그냥 이론적인 이상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자 배당 소득도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굉장히 기형적으로 아까 따로 발달한 부동산 양도 소득을 어떻게 이거랑 좀
통합을 해줄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뭐 한 10년 뒤에 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언젠가는 미국처럼 부동산도 그냥 여러 투자 수단 중에 하나로서 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제가 너무 이제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원적 과세 체계라는 모델에 비춰보면 부동산 양도소득만 따로 취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좀 기이한 일이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막 특별히 엄청나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만 따로 이렇게 험악하게 과세를 하는 나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의 이원적 소득 체계도 여기 제가 간략하게는 소개를 해놨고요. 여기도 보시면 세율이 이제 20%에서 30%. 아마 저희 그 세율에 관한 설명에도 정부안에서 영국 이런 데 모델을 삼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유럽에서. 그러니까 선진 국가고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유럽에서 이제 보고 있는. 그래서 기재부 이제 개편안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을 도입을 하고 분류과세를 일단 하는 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통산도 투자소득 간에 허용하고 2월 공제, 시간적으로 앞뒤로도 허용을 해주고, 세율은 많이 단순화해서 종소세보다 훨씬 단순화해가지고 3억, 여기서도 3억이 기준인데 3억 이하, 3억 초과 이렇게 나눠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원천징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분류과세를 하고 신고 분류과세를 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라는 거는 좀 체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납세자 불편을 너무 고민을 하신 거 아닌가. 일단 체계적으로 보면 신고 분류과세면 원천징수하고는 좀 안 맞죠. 분리과세라면 원천징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는 제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세미나라고 있는데 마지막 세미나에서 신탁을 다루시는 것 같은데, 신탁과세 개편이랑 또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를 두고, 이거는 또 약간 구분해가지고 투자기구 소득 안에서만 통산을 해주는 걸로 보여지고요. 막 이렇게 실무 사례 같은 걸 내놓진 않았었는데, 개정안만 보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간에만 이제 이익 손실을 상기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통합된 건 아니고 그 안에 다시 좀 칸막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낮추고 나머지 이제 이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세부 규정을 뒀는데, 이제 종전에 나왔던 개편안이죠. 이건 사실은 뭐 구체적인 아니라기보다는 방향이었는데, 작년 초에 이렇게 세계위원회에서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방향이 좀 제각각이었죠. 근데 큰 방향에서는 지금 정부안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하고, 그다음에 펀드 과세 체계 정비하는 거에 좀 자본시장 특위는 많이 포커스를 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관계 설정에는 뭐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제가 국회에 2번 불려가서 이런 세미나를 했었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최은열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고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최은열 의원 안을 한번 여기 소개를 해놔봤고요. 이게 지금 자세하게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글씨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종전에 나왔던 개편안들하고 이번 정부안이 어떤 요소들이 개선되었는지, 이 평가 기준이 원래 최은열 의원님 안을 평가했던 기준들인데, 이거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정부안이 많이 진전이 됐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과세도 물론 이거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해소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안을 보면 이제 이런 기준들을 좀 허물고 전체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중간 단계 거치려고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아마 그거는 실제로 세제실이나 이런 데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 합산 부분은 중간 단계를 만들더라도 재검토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통산 범위를 넓혔는데 하지만 펀드 부분은 완전히 통산이 되는 것 같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2단으로 만들어서 종전 최은열 의원안에 아주 복잡한 세율, 아까 보셨지만 세율 구조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것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뭐 2월 공제 이건 아마 이번에는 더 길게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종전안에 대한 평가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현행 과세 체계보다는 상당히 이제 진일보한 개편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21대 국회에서 이제 새로 발의됐던 것들 살짝 살펴봤는데 유동수 의원님이 증권거래세 폐지하는 부분하고 최은열 의원님 안 받아가지고 뭐 채무증권이나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법안을 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좀 내용적으로는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게 이 이상직 의원님의 펀드 세제 개선 방안인데 여기 보면 이제 펀드를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통합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안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직 의원님 본인이 뭐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출당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 안이 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은 방향적으로는 이런 안도 이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런 논란을 거쳐가지고 좀 개편이 된 것 중에 볼만한 거는 2월 결손금이 이제 5년으로 늘어난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올해는 이제 그 3억으로 범위 확대하는 건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있고 밑에 비교해 놨는데 아까 이제 가상자산에 관한 소득세 부분도 새로 과세가 도입이 되지만 저는 뭐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서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질 못하고 아마 이런 여러 주식에 비슷한 주식을 따라잡을 만한 이 세원 포착을 위한 정보 체계 시장마다 누가 뭘 투자했다 뭘 팔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정보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만 아마 잠정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걸로 이 과세도 저 개인적으로 월세 과세는 굉장히 열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보다는 아예 차제에 개편하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통합해가지고 검토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먼저 과세를 하게 되면서 기타 소득 과세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증권거래세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큰 방향을 이렇게 짚어봤는데 지금 우리는 막 이 문제에 작은 문제에 얽혀가지고 결국 한번 덜커덕했지만 크게 보면 이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건데 그런 방향 안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 고민이에요. 뭐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무도 하지만은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금융투자소득의 이제 과세 면제 구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보셨지만 이것도 또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주식 과세 저항이 너무 많으니까 종전에 뭐 2천만 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죠. 나머지는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가는 큰 방향에 맞는 생각인가 라는 거 하나랑 250만 원 집합투자기고 이건 좀 너무 또 작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묶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임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2천만 원 정도가 아닌가. 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관계 문제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호들하고 비슷하게 이쪽에서 이제 좀 면제해주고 이쪽에서는 분리과세를 한다 라는 식으로 좀 체계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추가 연구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도 이제 저희 뭐 금융조사 포럼에서 저도 한번 뭐 깊이 다루고 했었는데 올해 제가 고민해온 주제인데 이번 원천징수는 진짜 좀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투자소득과세라는 분류과세 체계를 만들어내고도 그걸 납세자가 연말에 그냥 자기가 손익통산 해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게 이론적인 흐름인데 금융기관에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원천 징수를 해라. 그래서 진짜 말이 많았죠. 지금 이 논의는 막 다 지나갔지만은 당시 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세금을 먼저 띄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식의 기사도 많이 나왔고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엄청 불만 소리들을 많이 했죠. 그걸 먼저 띄어가지고 투자소득에 대해서 먼저 띄어가지고 물고 있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조삼모사적인 특성이 많은데 그 자금까지 운용했다가 연말에 신고하는 거하고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세제실의 해명을 들어보면 물론 그때 나와서 이제 과장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지만 납세자들 불편할까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세금 먼저 띄어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2023년까지 가면서 좀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기재부에서 검토를 또 따로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유혁성 교수님이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 신고 과세를 하기가 어려우면 계좌에 대해서는 통산을 해주면 되죠. 계좌는 일본도 보면은 아까 막 지나갔습니다만은 계좌를 지정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지정한 계좌에 관해서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계좌가 하나로 내가 국가에 등록을 해놓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ISA를 갖고 있어요. ISA 같으면은 예금이든 펀드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손익통산을 하고 나서 과세가 되는 형태인데 이거를 좀 널리 더 확장해가지고 좀 세금 인센티브도 주고 여기서 통상을 시키면서 분리과세를 하는 거는 이제 원천세도 매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원천세를 매겨도 문제가 없고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 처음 도입 손익통산을 도입하는 어떤 파일럿 테스트를 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ISA에 대한 어떤 이 투자의 폭이나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큰 고민은 아까 이제 여러 위원회에서 나왔던 안들에서도 미묘하게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그 2천만 원 허들도 다 낮춰가지고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과세가 돼야 되고 특히나 이런 투자소득과세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로소득이니까 이거를 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해서 낮은 세율의 혜택을 주냐라는 철학적 입장이 있고 혹은 뭐 정책적, 정치적 입장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원적 소득 과세 체계는 정반대 입장이고요. 사람들이 투자소득으로 긴 노후를 살아가야 되니까 다 묶어서 낮은 단일 세율로 과세를 해주자는 거기 때문에 철학적인 배경에서 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하자는 입장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바스켓을 따로 만들어서 이원적 소득세제로 간다라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태동된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아까 이제 제가 3단계로 했을 때는 2단계에서 주로 첨예하게 대두될 문제인데 이 두 개의 과세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하모나이즈 할 거냐 국민들한테 동의를 이끌어내고 하모나이즈 할 거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이자 배당하고 금융투자소득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냐 금융이론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다 결국은 이자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이원적 체계로 가면은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텍스 플래닝이 굉장히 횡행할 거예요. 이자 배당을 투자소득으로 바꾸는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손익통산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자 배당 소득에 해당하지만 이 세율이 뭐 한 50% 가까이 되니까 낮은 세율을 절반 가까운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거를 또 바꾸는 여러 가지 텍스 아비트라지가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인 생각이 아니고 깊이 들여다보면은 당장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2023년에 인스톨되고 나면 그 다음 차순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관계 정립이 이제 문제로 저는 떠오를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질문이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껏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씨가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비중립적 과세 체계를 어떻게든지 바꿔서 저는 이제 이번에 금융세제 개편이 선진화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혁신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도 어찌 보면 과세 체계가 한몫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는 아까 발표문에 나왔지만 몰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프터텍스가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안 나오니까. 이런 구조를 어떻게 빨리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발제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